네, 세 분이 지금 함께 자리하셨는데요. 먼저 양정구 부장님이나 임신자 부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말씀을 진행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박 원장님에게 질문도 좋고요. 보충하실 말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박 원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스포츠 체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현 상황에서 가장 잘 분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우리 고진영 국장께서 말씀했듯이 과연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중점을 두고 체육 정책을 분석해야 되느냐는 새로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아까 그랬듯이 99%는 운동을 안 하고 있는데 운동하는 1% 정도만 가지고 체육 정책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저도 그 부분에 절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과연 그럼 우리나라가 스포츠 선진국이냐, 아니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리그로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냐라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공부하는 운동선수 말은 참 좋은데 왜 운동선수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저는 거기에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운동 안 하는 학생들을 왜 운동시킬 생각은 하지 않는 걸까? 거기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상을 해보면 하버드 대학교 좋아하죠. 예일 대학교도 좋아하고 그 학교를 보내려고 우리나라 속칭 잘 나가는 집안들 엄청나게 교육을 시키는데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스포츠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봅니다. 왜? 하버드 대학교는 그냥 인재를 키우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리더를 키운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그 리더십을 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석학들이 내린 결론이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아이비리그라고 얘기를 하죠. 아이비리그는 사람들은 명문대학교의 그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비리그는요. 8개 대학교가 만든 체육 리그입니다. 남자 여자 팀을 나눠가지고 종목별로 그 리그가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게 아이비리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아이비리그 하면 뭐라고 그러죠? 좋은 대학교, 유명대학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체육 정책을 다시 연구를 할 때 교육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시키느냐, 대한민국에서 인재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교육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이걸 꼭 체육으로만 접근을 하면 계속 반복되는 실패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 이 회장님. 네, 너무 짧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래도 좀 많이 준비는 해왔는데 시간이 허락하는 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희대학교 임수정 교수입니다. 스포츠 정책의 기로와 위기 극복을 위한 제안이라는 우리 박용옥 발표자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작년 이제 쇼트트랙의 심석희 선수 사태 이후 체육계의 자정 노력이 있어왔지만 최근 다시 최숙현 선수의 사태로 다시 한번 체육계의 문제점이 부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스포츠 폭력 사태를 극복하고 이제 스포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이 대한민국은 스포츠 강국으로서 발전하는 데만 주력하다 보니까 이제 커다란 내용적 발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면적으로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발표자님께서 이제 많은 내용을 말씀하셨고 정책에 관해서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참으로 이제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감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현장의 경험이 풍부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현장에 있는 이제 선수 또 코치 지도자들을 이제 관리하고 있는 이치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체육의 가장 큰 문제는 박영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수많은 정책과 제도와 이런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시스템을 어떻게 안정된 정책을 지속성을 갖고 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육 현장의 지속적 관리를 어떻게 강화하고 보완할 것인지 그런 깊게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중대차한 그런 시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전문 체육 분야에 대해서 이제 그 현장의 목소리를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운동선수의 인원이 굉장히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문 체육의 위기임은 분명 틀림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제시가 굉장히 절실하다는 것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스포츠 선진국이다라고 불리는 이제 국가들을 하나의 예로 이제 생활체육을 이제 통해서 전문 체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제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고 앞에서 말씀하는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2016년에 통합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문 체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논리죠. 그것 또한 맞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문 체육이라는 하나의 직종의 분야가 지금과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사라진다면 이 분야에서 전문직으로 성장하고 꿈을 꾸던 인재들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전 세계 스포츠 강국으로 전망하기까지 희생과 열정으로 대한민국에 공헌했던 유무용의 많은 노력들이 점점 무너져 내려가면서 어쩌면 그들에게 좋은 기회의 박탈이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급격한 생활체육의 정책 변화가 아닌 전문체육의 적절한 공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동반 성장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좀 더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의견을 드리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스포츠 강국이기 때문에 스포츠 선진국의 질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방금 언급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균형 있는 점진적 변화와 발전으로 동반 성장을 해야 하는 그런 제도와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스포츠 강국이었던 한국 체육이 어느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사회적 지탄과 비리의 온상이 되어버린 이 에리트 체육의 현실이 저는 참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스포츠의 실체를 그리고 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기조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체육인들의 희생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리트 체육의 근본 실상을 우리가 정말로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저는 우리 체육계는 늘 사건이 불거지면 대한체육회와 관련 협회만이 속되게 표현해서 죽어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 사람 죽어야만 된다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관계 대표 기관의 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체육회 수장은 한 달이 멀쩡하고 매번 바뀌어야 하는 그런 건가요? 과연 수장이 바뀐다고 해서 체육회의 고질적인 병폐들이 급속히 개선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원적으로 에리트 스포츠의 현실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전문 체육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것은 선수와 지도자, 그 안에서 경기를 조종하고는 심판 간의 어떤 인간관계 이런 것도 우리는 너무 많이 배제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선수 인권에 대한 대안들은 아마도 너무 더 좋은 안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선수 인권에 관한 제안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사회적 비판의 중심에 되어 있는 체육계에 저는 좀 역설적으로 지도자들의 인권과 신분보장, 처우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렇습니다. 어려서 선수 생활을 했고요. 국가대표 선수도 했고 세계 챔피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과 실업에서 감독 생활, 지도자 생활도 했습니다. 실제로 얘기하면 저는 전문 에리트 선수 출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지도자 처우와 복지에 관한 것이 선수들하고 전혀 무관하게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 지도자의 신분 보장과 복지에 관한 이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다수의 지도자들이 이제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큐브에 와 닿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최저 생계비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2천만 원 정도라고
합시다. 2.4명 이상의 이에 해당하는 정규직이 과연 몇 프로나 우리 체육계에 존재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30%를 상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다수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이 아마도 70% 이상이 될 겁니다. 그마저 지원이 없는 팀은 부모에게 육성회비 명목으로 부모 부담으로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 것이 현 엘리트 지도자들의 현실입니다. 저는 경기도 쪽에 삽니다.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급하게 한번 뭐 관련 사람하고 통화를 하긴 했는데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한번 물어봤더니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학교 체육 지도자를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전임 지도자와 일반 지도자로 구분한다고 하네요. 전임 지도자에 대한 초우, 그다음에 지원, 인원과 인건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아무 인터넷이든 뭐 찾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일반 지도자들은 무엇일까요? 일반 지도자들은 보통 일반 지도자들이 생계 수단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모두 학부모에 의존한다고 하겠지요. 자식들이 당당하고 안정되게 생계가 보장되지 못한 환경에서 지도자의 소신과 열정 그리고 교육적 가르침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기지 못하면 당장 그나마의 자리를 내어야 하는 이 불안한 위치에서 승부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승률과 진학이 그 고치와 감독의 재임용, 재발령을 평가하는 이러한 냉혹한 스포츠의 세계에서 지도자들의 질 높은 도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문제가 있는 지도자 그리고 인성과 성품이 갖추지 못한 지도자를 평가하고 정죄하여 옥속을 가릴 수 있는 공인된 지도자 지원 방안과 채용 제도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있는 건가요? 이러한 현실에서 열악한 체육 교육의 현장에서 문제가 터지면 스포츠계 전체를 확대 해석하고 몰아치는 것은 혹시 또 다른 사회적 폭력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불거지는 성폭력과 폭력 사태를 보면서 나를 포함한 모든 스포츠 지도자들이 사회의 죄인으로 전락된 것 같습니다. 무척이나 억울해하고 있어요. 그들의 반응을 보면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놀랍니다. 왜? 그렇지 않는 지도자가 더 많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이제는 선수들에게 역으로 선수의 눈치를 보느라 강하게 설득하고 조언조차 하기 힘든 세상에 스포츠 현장은 변해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도자 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차별한다고 하고 편애의 소리가 나고 부모들의 간섭과 간여는 돈을 낸 X만큼 감내해야 할 지도자들의 몫이라고 하소연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선수를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행사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몰지각한 지도자들도 우리 체육계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숫자보다는 대다수 스포츠 지도자들은 불안한 미래를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생기 어려운 가운데 자신이 평생 배운 운동 기술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박봉 가운데 묵묵하게 체육관과 운동장을 오가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스포츠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한 직장이 보장될 수 있는 지도자 지원 대책들이 하루속히 되어 양질의 훌륭한 스포츠 지도자들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건강한 엘리트 선수들이 우리가 그렇게 보호해야 될 선수들의 인권들이 제대로 마음 놓고 스포츠를 즐기고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스포츠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안에서 이제 박일홍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 선진화는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기에 사각지대에 놓인 체육 강사와 지도자를 위한 복지 정책이죠. 고진영 기자께서 앞에 서두에 말씀하신 공공재원의 공공재원이라는 것이 저 귀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재원이 현장 지도자들에게 시급하게 마련돼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제가 여성을 대변해야 하는 위치라서 여성 스포츠에 관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종목의 여성 스포츠 클럽을 포함해서 이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반드시 저는 이거 어떤 부분에서 보면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요. 반드시 여성 지도자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생 여자팀 창단에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도자 인건비를 전액 지원을 해서 여성 전임 지도자가 지원 정책이 여성 전임 지도자를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스포츠 폭력과 성폭력이 퍼지면서 저희 학교에서 이제 대단히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어떠시냐고, 어떤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희 학교에는 여자팀이 2팀이 있습니다. 2팀 모두 다행스럽게도 여성 지도자가 맡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만 해도 그분들께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팀은 여성 지도자들이 맡을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스포츠 포털에 나와 있는 2020년도 전문 체육 통계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대한체육에서 운동선수와 클럽 체육관을 포함해서 약 한 60 종목으로 제가 이해가 됐는데요. 등록 선수, 남자 선수 88,377명, 여자 선수는 25,550명 해서 여자 선수들이 약 26%의 차지를 하고 있는 걸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전국 팀만 해도 한 15,882팀이 있습니다. 여성팀과 혼성팀을 합치니까 약 굉장히 많습니다. 79% 이상이 여성팀과 혼성팀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반면 지도자는 어떠할까요? 지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갈수록 제일 많이 퍼센트가 차지하는 13세 이하의 여자 지도자가 남자 지도자보다 한 30% 정도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올라가면 갈수록 16세 이하부터는 19%, 그다음에 19세 이하는 이제 12%, 대학에서는 이제 10%, 그다음에 시도청에서는 한 10% 정도, 시도체육회 9%,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갈수록 여성 지도자 비율은 이제 적어집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저는 여성 전임 지도자 할당제 도입의 당위성은 소외되고 불균형한 성별의 인적 구성을 균형과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성에 의한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또 아니냐, 이렇게 비판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거는 역차별이 아니라 불균형을 균형으로 조정하려는 의미라고 인식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선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여 이들이 각 위치에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취업의 문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남성 위주의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체육계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향상할 수 있도록 모든 여성 종목의 팀의 지도자는 여성이 가르치고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과 학교체육진흥법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이제 20대 국회에서 이제 모 의원께서 2019년 9월 29일 대표 발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발의를 하셨지만 자동 폐기되겠죠.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안이 반드시 마련되어 스포츠 선진화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불거지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체육계 스스로 자성과 반성을 촉구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전부가 유독 체육계만 더 가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설치와 KOC 분리 문제를 보면 지나치게 체육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당황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폭력과 성폭력의 문제는 사실 인류사에 늘 존재해 와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 고질적이고 만연된 뿌리 뽑아야 할 문제임에는 분명합니다. 근데 왜 유독 스포츠계에만 윤리센터가 설치되어야 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은 거의 비체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요. 왜 다른 분야는 무관하다고 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문화, 관광, 예술 등에도 해당계에서 독립된 형태의 윤리센터가 존재하고 있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KOC 분리 문제도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체육인들의 의지와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과 절차가 생략된 채 체육인들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억압하고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로 깊게 살펴볼 일입니다. 참고로 제가 조사해 보니까 1920년 조선체육회 창립 이후 대한체육회 올림픽위원회 분리와 통합 문제는 수차례에 걸쳐 진행되어 온 것으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갈등이 있어 왔고요. 좀 더 이제 신중하게 체육계의 의견과 공론이 반영되어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964년에도 이 문제로 인해서 고 이제 송기정 단장께서 귀국하자마자 삭발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는다면 제2, 제3, 제4의 송기정과 같은 분이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할 수 없겠죠. 자,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오히려 반론이라기보다는 좀 더 현장에 있는, 그다음에 스포츠 현장에서 있는 지도자들이 무엇이 가장 문제이고 앞으로 체육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문제를 한 번 더 첨부해서 말씀드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운 국가적 난간의 시기에 이 짧은 시간에 큰 그 사안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시고 위기 극복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박용옥 원장님께, 전 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발표자님의 발표를 통해서 스포츠 강국으로서, 스포츠 선진국으로서의 대한민국으로 발전될 수 있는 전초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양정구 동아일보 부장하고 임신자 여성 스포츠학회 회장님 두 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양정구 부장님은 학교 체육의 문제점을 진단을 하면서 체육교육의 가치 확립이 더 필요하다. 아니, 좀 토론을 하는 좀 더 토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짧게 얘기하는데. 네. 네. 아주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하시죠. 네. 그러니까 제토론은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현장에서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가 강국에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스포츠 체육이라는 걸 갖다가 하나 따로 떼놓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교육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이 하나로 같이 가야 되는데 항상 떼놓고 생각을 해요. 체육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아까 제가 하버드 대회를 예를 든 건 뭐냐면, 교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체육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걸 자꾸 하기 때문에 그 밑에 하부 고등학교, 그 하부 고등학교도 체육을, 스포츠를 장려하고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을 잘 가려면 국어, 영어, 수학만 잘하면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이걸 바꿔야 줘야 된다. 그래야지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교육 시스템을 얘기한 겁니다. 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체육 교육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 양정구 부장께서는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1%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생 선수도 좋지만 운동하는 학생의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오히려 한국 체육을 든든하게 만드는 그런 체육 교육의 가치가. 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고진영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체육을 진짜 이 교육 현장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운동을 빼놓고는. 그리고 근데 또 체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시키냐면, 아까 말한 좀 일부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저기 미국의 명문대 보내려고 따로 클럽을 만들어요. 농구팀을 만들어요. 5명, 6명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팀을 만들어서 클럽 활동을 시키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고국장께서 지적해 준 게, 공교육이, 그 공교육을 잘만 해도 되는데 지금 공교육이 확 무너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문제점, 이제 체육시장도 사교육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정책을 얘기해요. 저 위정자들이 정책을 얘기하는데 제대로 된 정책을 쓰지도 않으면서 계속 정책 얘기만 해요. 그 정책은 그러니까 체육계만 바뀌면 되냐? 아니라는 거죠. 사회 자체가 바뀌고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런 것을 좀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 다 맞아요. 현장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 강국에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이대로 가면 강국도 안 돼요, 이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좀 논의를 하는 게 이 자리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다 들으셨겠지만은 교육에서 차지하고 있는 체육의 가치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신자 회장께서는 엘리트 체육 전반에 대해서 다루시면서 최근에 불거진 불미스러운 사건, 선수 폭력이나
성폭력 사건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치유를 통해서 재정립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 두 분 토론자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 박영옥 소장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 선수나 코치의 인권이 많이 지금 침해되고 있다는 얘기는 201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경우는 선수뿐만이 아니라 프로 선수들, 그냥 프로 선수도 진짜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그 리그에 소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기가 어려운 선수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적정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정도 문제까지 다 포함한 인권의 침해 관련한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선수, 그다음에 지도자의 그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일 그 대한민국 문제가 아니다라는 문제 의식에 공감하고요. 이 조미혜 교수님이라고 체육교육학, 스포츠교육학 하시는 분이 2020년 올해 지금 5월에 발표한 체육학회 논문에 의하면 혁신위원회에서 나오는 많은 그런 그 지적들, 특히 엘리트 스포츠를 이렇게 혁신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쭉 나열하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제일 먼저 중점을 가지고 해야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의 이런 문제들이 고질적인 문제가 좀 더 빨리 바뀔 것인가 그거를 논문을 쓰신 게 있는데 첫 번째가 체육 지도자의 그런 어떤 권한과 그다음에 책임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보상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그게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10분 동의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인권센터 문제는 분명히 데이터가 우리 한국이 어떤 영역보다 스포츠 쪽에 여전히 성폭력 문제가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단기적 처방으로 스포츠 인권센터가 좀 더 강력하게 좀 가동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저는 그 부분은 좀 이견이고요. 그다음에 양정구 기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스포츠 정책과학원에 있으면서 체육교육학을 하신 분들, 그다음에 스포츠 과학에서 완전히 자연과학, 스포츠 과학의 퍼포먼스를 올리는 쪽에 그런 쪽에 전공을 하신 박사들, 그다음에 스포츠 사학 하신 분, 경영학 박사들 다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양 기자님의 의견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그거에 대해서 10분 공감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정부 부처가 몇 개 부처로 나눠져 있고 교육정책과 체육정책이 따로 있는 그런 상황에서 체육정책이나 체육진흥기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지금 한정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양정구 기자님의 의견에 제가 이제 특별히 그러면은 체육진흥기금이 좀 더 학교 현장에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게 왜 안 하는지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그런 동의하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생들을 좀 더 운동하게 하려면 다양한 종류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진흥기금이 거기에 안 들어가고 생활체육 거점센터, 국민체육진흥센터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말씀이 옳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뭘 고민을 해야 되냐면 한국 스포츠가 그동안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 왔는지 여기에서 이제 서로 갈등이 오는 거거든요.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데 선진국으로 갈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게 국가 주도적으로 되어 왔거든요. 모든 게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도와주면 안 돼. 프로도 지금 대기업이 없으면 다 망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야, 너 저기 현대 너 축구 하나 해. 야, 너 LG 너 야구 하나 해. 가지고 프로가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프로가 될 수 없는 상황. 프로라는 것은 관중이 야구를 하다 보니까 관중이 많아지고 그 관중이 많아진 상황에서 마케팅이 돼서 돈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는 게 정상인데 자꾸 이제 국가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이렇게 해오던 것이 이제는 이제 민간 주도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체육진흥기금이 있고 그 기금을 써야 되는데 그 용처를 갖다가 이제 이런 잘 쓰지도 않는 생활체육보다는 학교체육으로 가야 된다는 그 말씀은 인정하는데 이것도 좀 지금 우리가 너무 국가에 의존하는 거 아니냐. 그게 근데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국가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민간 차원에서 좀 어떻게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교 어느 기업이 지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어느 기업이 지어주면 그냥 건물 하나 지어주고 말아버리고 그게 교육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스포츠 기금을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걷어들이고 있거든요. 국가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다 사기업들이 내는 겁니다. 근데 그런 데서 오는 또 약간의 갈등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하나만 보태고 제가 빠지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정책 재원이라고 하는 게 1조 3천억, 그죠? 2019년 1조 4천억 중앙 재원. 지방에서 스포츠 쪽에 쓰는 돈이 한 2조 6천억 됩니다. 2배. 그리고 나서 민간이 자기 돈을 써서 운동을 할 때 쓰는 돈은 그 2개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돈이 안 흘러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체육단체, 아까 제가 종목단체라고 하는 그 조직들이 지나치게 민간의 그런 것들을 끌어당겨서 배드민턴 하는 사람 다 끌어당겨서 거기서 회원도 좀 걷고 거기서 돈 있는 뭐 사장님 있으면 펀딩도 받고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그걸 다 개인적인 자기 목적으로 쫙쫙쫙 돈을 쓰는 거고요. 체육단체들은 그냥 중앙정부를 쳐다보면서 그 기금만 바라보고 있고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선진국이 2개 거버넌스를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이 종목 회원을 좀 쫙 열리고 관련되는 그런 에너지들을 그 종목을 그래서 모은다면 아까 양종국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부만 바라보는 애 어떤 회원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드민턴에 회원이 100만 명이 있다. 그러면은 배드민턴과 유관하거나 일반 광고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거기를 등한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노력을 연맹들이 할 수 있게 정책에 끌고 나가주는 아무런 유인이 안 주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건 전적으로 맞고요. 이제 사회적으로 스포츠가 이런 가치가 있고 기업들도 이렇게 투자하면 이게 사회적 기금을 쓰거든요. 갑자기 이름이 영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기업들이 그냥 못 사는 사람들 도와주는 걸로 끝내는 게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제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좋거든요. 그렇게 되면 스포츠가 어떤 쪽에서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긍정적으로 발표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민간 기업을 끌어들이고 또 인구를 떠나서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있으십니까? 그렇군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죄송합니다. 네, 이 세 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학교 체육과 교육의 가치 문제도 그렇고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의 어떤 충돌이나 가치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가치의 우선순위를 따지기보다는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공유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야 되는 게 바로 우리 한국 스포츠와 교육. 크게 보면 모두 공존할 수 있는 비책을 찾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과제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분 그 주제 발표와 관련된 토론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